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 특히 오미크론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이번 한 주 아주 재밌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월요일 매주 나오는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의뢰죠. 그 다음에 KSOI 두 개의 여론조사를 보면 당선 가능성은 물론이거니와 지지율에 있어서도 우리 윤석열 후보의 말하자면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요, 우선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45.2, 이재명은 39.7입니다. 자, 그리고 심상정이가 33.2입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는요 3.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리얼미터 나온 내용을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지금 선거전을 치르고 있고,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보면요, 국민의힘이 39.3, 그리고 민주당이 34.2입니다. 그래서 5% 정도 차이. 그 다음에 대통령 국정수행평가하면 이 56.1, 긍정이 40.4. 그래서요, 지금 거의 한 달째 50% 후반을 달리고 있고, 긍정평가는요, 제가 보기에 이거 뭐 살짝 적당히 한 것 같기도 하고, 40%를 간신히 넘고 있어요. 그래서 16% 정도의 부정평가가 높다.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런 걸 보시면은, 결국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여론의 추세가 우리 윤석열 후보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다. 이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39.4, 민주당이 34.2, 그 다음에 국민의당 7.7,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이 5.6, 정의당이 3.6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이 전반적으로 당 지지율, 그 다음에 대통령의 긍부정평가율, 그 다음에 후보의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 모든 면에서 이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상당히 우리가 앞선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그 다음에 이재명과의 지지율에 있어서는요 6% 정도가 앞서고 있어요. 근데 당선 가능성은 불과 1.9%인데 이 얘기는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이 성향을 봐야 된다. 그러면 뭐 왜 이렇게 지지율 차이에서는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은 불과 그러니까 뭐 2.9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똑같이 KSOI도요, 이 김갑수 씨가 이 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 친여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인데, 여기에서도요, 이 당선 그러니까 가능성도 46.6 대 44.2, 그러니까 2.4%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리얼미터의 2.9, 2.4, 그러니까 2%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친여 이 조사 기관들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KSOI의 경우에 지지율은 42 윤석열, 그 다음에 이재명가 40.6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5.5%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1.4가 차이가 나는 걸로 KSOI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KSOI 여론조사 굉장히 의심스럽게 해가지고 많은 논란을 야기했지 않습니까? 좀 그걸 감안하면 왜 1.4 밖에 차이가 안 나는지, 즉 리얼미터보다도 더 작게 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당선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46.6 대 44.2, 그래서 2.4가 높다. 그리고 이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 당선 49.6, 정권 재창출은 39.5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권 재창출과 그 다음에 정권 교체 약 7% 정도 차이로 정권 교체론이 높아요. 그리고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가 79.0, 바꿀 수 있다는 18.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긍정평가 42.0, 부정평가 54.4, 12.4%나 높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 35.5, 민주당 31.1, 국민의당 8.2, 열린민주 6.1, 정의당 4.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색다른 여론조사 중에 하나는요, 이 베이징 올림픽 동참해야 한다가 50.9로 많아요. 그리고 동참하지 않아야 한다가 33.1, 그래서 17.8% 정도로 동참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것이 KSOI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여론의 지형이고요. 그 다음에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노동 문제를 꺼내들었어요. 노동 문제는 누가 잘 하느냐, 그러니까
야, 이거 이재명이가 38.8, 윤석열이 34.8입니다. 그리고 노동 문제이다 보니까 심상정의가 높네요. 12.9, 안철수 4.6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윤석열 후보의 여론 지형이 지지율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확고한 우위 속에서 팽창 추세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 주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오전에 나온 뭐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김종인, 그 다음에 이준석, 이재명, 그 다음에는 이해찬, 박지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재인도 얘기해야 되겠어요. 지금 호주에 가 있는데요. 야, 이거 참 문제성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제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타겟으로 해서 지금 몰아붙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난 11일 날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선대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건 국가도 아니다. 갈수록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데, 이건 국가도 아니다 할 때의 국가는 뭐냐? 코로나 방역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예, 이거 문재인을 겨냥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건 국가도 아니다. 이 얘기는 대장동 사태가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국민의 비판도 굉장히 세고요. 추가적인 비리 의혹도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딱 한마디밖에 안 했잖아요. 철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해달라, 검경. 이 얘기한 이후로 지금 엉터리 수사, 깔아뭉개기 수사, 질질 끄는 수사,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도 아니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발언의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내놓은 입장문은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일 확진자가 7,000명 웃도고 사망자가 80명, 그래서 코로나 방역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 무능한 대처 때문이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밀어붙이는 위드 코로나 때문이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이고 재택치료 중에 사망자가 늘고 중환자실은 모두 포화 상태고 그야말로 응급실이 아수라장이다. 그래서요, 의료 붕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화자찬하던 문재인 정부의 K 방역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문재인 정부는 성급한 위드 코로나는 재앙을 부를 수 있으니 이제 조심해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위드 코리아를 하려면 병상 확보와 같은 충분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조언을 못 들은 척했다. 이 문제의 원인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대처가 항상 한 박자 늦었고 마스크에 대한 백신 확보, 부스터샷 실기, 청소년 백신 패스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한 박자 늦은 대응으로 일을 그르쳤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특히 K 방역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결국 정치 방역한 거 아니냐? 정부의 잘못인데도 마치 국민이 잘 협조하지 않아서, 말하자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서 말하자면 코로나 느는 것처럼 국민 탓을 하고 있는데 잘못해놓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왜 이 일은 정부가 저지르고 희생은 국민이 치러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래저래 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을 긴급히 복구하고 병상 확보하고 위중적으로의 악화를 줄이는 적정 치료 대책을 수립하라. 체계적인 이송 체계를 확보하고 무작정 재택 치료를 강요하지 말고 동거인에 대한 감염 방지 대책도 세워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발 전문가의 말을 경청하라. 과학적 근거와 기준을 중심으로 방역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제발 정치적인 고려 그만하라. 그러면서요,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도대체 어디에 있냐? 지금 호주에 가 있어요, 호주. 자, 기가 막히죠? 예.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와 싸울 의지가 있기는 한가? 아니죠. 외유 한 번 더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이게 연목 구호식 주문이에요.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 국민이 희생하는 거 하나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지금 외유하고 있는데 이 판에 지금 호주 그 좋은 데 가서 온갖 구경을 3박 4일씩이나 다 하고 있잖아요. 자, 가서 또 무슨 얘기가 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대통령의 지금 4년, 5년째 접어든 다자정상회의, 아마 100번 넘었을 텐데, 해외 나간 게. 해외 나간 게 뭐 100번이 아니라, 정말 뭐라 그럴까요? 수십 차례 나갔는데요. 수십 차례 나가서 겨우 배운 게 오늘 호주에서 발언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통령 자질. 참 지금 와서 탓해야 소용없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해외 나가면 꼭 사고 이렇게 해요. 예. 자, 이렇게 되니까 또 이 김종인 선대 위원장도 한마디 했어요. 예, 이 추경 문제와 위드 코로나 문제에 관해서 이제 한마디 했어요. 우선 추경, 이게 추경을 어떻게 할지
정부와 상의를 하라. 이재명 자꾸 야당한테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옳지 않다.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는 즉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손실보상 100조 원이라는 기금은 윤석열 후보가 집권했을 때 어떻게 하리라는 것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것을 지금 당장 여당 후보와 협상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손실보상 소상공인 100억 지금 당장 하자, 추경하자,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현직 대통령 소관이다 이거죠. 대선 후보가 할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가을에 접종을 70% 정도 하면 집단 면역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해놓고서 집단 면역은 고사하고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서 겨울철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사망자 수가 급증할 수 있는 사태로 지금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방역이 과학적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치적 판단으로 방역을 하고 선전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의 약화가 벌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위드 코리나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선대위에 이제 정책을 개발해서 공약을 4개 세웠다는 부서가 너무 많은데 원희룡 본부장을 창구로 일어나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요. 자, 오늘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선 추경 편성 100조 이거와 가지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하자? 아니다.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견이 좀 있어요. 이견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확실하게 김종인 위원장 말이 맞다. 이준석 대표는 시종일관 윤석열 후보보다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이준석 대표 참 머리 기가 막히게 참 돌아가고 있어요. 나 도대체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꼭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맞다라고까지 얘기해야 되는 건지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이준석의 머리 갖고는 얼마든지 말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맞다 똑부러지게 단정하고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예. 이준석 대표가 그것도 말이죠. 무슨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한 것이 아니라 CBS 라디오 출연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추경과 관련해서 엇박자가 난다고 이해하는 게 맞느냐? 딱 그렇게 하니까 추경 같은 경우에는 김 위원장 말이 맞다.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빠를수록 좋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정부를 설득해서 가지고만 와라. 그러면 여야 협의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후보는 이거 말할 자격이 없어. 대통령이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 말이 맞다 똑부러지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냐? 윤석열 후보도 3개월 뒤부터는 대통령 당선자로서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 미리 언급하는 것이 꼭 나쁘지 않다. 다만 절차적인 부분에서 윤 후보와 김 위원장 간 이견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윤 후보가 추경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원내 경험이 없어서 오는 말실수인가?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말실수로 볼 수 있지만 이거 봐요 또. 그거 말실수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실수로 볼 수 있지만 손실보상에 대한 의지 표명이다. 언론인 질문에 답변한 과정에서 정확한 질문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윤 후보가 먼저 50조 원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김 위원장이 그것 갖고는 안 될 수 있으니 100조 정도 해야 하는데 이런 의견을 서로 고안해 가는 모양새다. 그러면서요.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하에서 추경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고 그런 관점에서 서로 선언적 발언을 했다고 해도 당과의 세밀한 논의 절차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당하고 조율 없이 왜 윤석열 혼자 네 멋대로 말했어? 이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 코로나 손실보상 주모로 조율되는 선이 있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가 말한 50조 원과 김정인 위원장이 말한 100조 원 사이에서 적절한 선을 찾기 위해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수정 위원장 본인이 굉장히 반대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30 공약을 내미했던 발언 젠더 정책의 방향성을 벗어나게 되면 정당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일단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이수정한테 너 알았지? 여기 선 지켜. 딱 이렇게. 범죄 심리학자로서 이수정 교수가 가졌던 관점과 정책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어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예, 그리고 또 윤희숙 이번에 이제 위원장으로 다시 복귀했는데 윤희숙에 대해서는 상당한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등판하면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김정인 위원장과 노선 충돌이 조금 있을 수 있고 그 부분도 잘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가정해서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는 거 이거 안 해야 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윤희숙과 김종인의 갈등 관계
왜 미리 얘기를 하나요? 그런 거 걱정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간. 자, 이번에는요, 최근에, 지난 8일날 종로구 대학로에 있었던 한 소극장에서 이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 질문자의 답변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한테 마이크를 넘겨주는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마이크 셔틀이라는 논란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언론에서 지금 이거를 또 이제 캐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당 존중의 의미로 답변 기회를 준 것이지, 이 윤석열 후보가 답변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모든 질문과 관련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관점에 따라서 답변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부 커뮤니티, 진보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이준석이 대통령 후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도 10일날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는 이 대표 뒤에 숨어 청년들과 소통하려고 들지 않는다, 이렇게 꼬집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아직 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답변의 기회를 줬을 뿐이다. 본인의 관점에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고, 당과 상의 안 된 주 4일제라든가 음식점 총량제와 같은 것을 던지고 주워 담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우리 후보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옳다. 이렇게 입장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정확히 그 당시에 2번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나머지는 충분히 다 윤석열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대화에 임했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해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정상적인 답변 수위이고 답변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이제 여당 쪽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이 백신 이상 반응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12세에서 18세까지 청년들 완전 반발하고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도 백신 이상 반응이 있을 때 왜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꼭 백신과 어떤 사과의 인과성만을 따지느냐, 여기 불만이 많잖아요. 이래서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최근에 원희룡 위원장이 우리 야당이 우리 윤석열 후보 정권이 들었으면 인과성 따지지 않고 국가 책임제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걸 또 이재명가 바로 받아서 자기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네요. 자, 뭐라고 입장을 내놨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아청소년의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제, 이거를 자기가 시행하겠다. 소아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다.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학적 인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지원과 보상을 해야 한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책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 중 누구라도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이상 반응이 있다면 국가가 제대로 책임져야 하고 당에서 주도해서 정부와 협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강제 적용과 관련해서 왜 청소년 접종이 필요한지 설명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접종 권고는 필요하고 효과성,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불식, 보상, 지원 강화 방안이 먼저 제시됐어야 한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자세하게 인용해 드리냐면 이거 다 우리 거 갖다 뺏긴 거예요. 우리가 엊그제 원희룡 본부장이 다 얘기했잖아요. 요거 그대로 갖다 뺏긴 거예요. 이게 바로 이재명이의 수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먼저요, 이 부스터 샷을 맞을 것이냐 안 맞을 것이냐 말이 많아요. 그런데 3차 이 부스터 샷 맞는 게 좋습니다. 2차 접종보다도요, 이 부스터 샷을 맞을 경우에는 오미크론에 대한 면역력이 100배에 도달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꼭 부스터 샷을 맞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만 12살에서 18살까지의 청소년 이 강제 접종을 하는 게 옳으냐 옳으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 이게 가지고 쟁점이 많은데 이것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학생들도 반대하고 있지만 학부모 반대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2월이죠. 청소년들이 학원이라든가 독서실 또 스터디 카페 이런 데 출입을 하려면 이런 백신 패스를 보여줘야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강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백신에 대한 이 안정감이 말하자면 신뢰성이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왜 하필이면 학원 독서실 이런 데는 이 백신 패스를 강제하고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일반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백신 패스 없이도 얼마든지 다니게 하느냐. 이게 학생들이 지금 학원 없이는 공부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반발이 많은데 그냥 일반 반발이 아니라 이제 청와대의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서초구에 거주 중이라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초등학생인 우리가 청소년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와요. 저희가 학원을 안 다니면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공부를 하겠나. 학교나 집에서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면서 이 학원 공부의 불가피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청소년 백신 패스 정책을 도입해야 되느냐? 저희는 백신 부작용을 앓고 싶지도 또 죽고 싶지도 않다. 예, 백신 부작용으로 앓고 싶지도 죽고 싶지도 않다. 만약에 이 글을 보신다면 청소년 백신 패스 제도에 반대하는 청원에 동의해달라. 이렇게 올렸고요. 양천구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하는 청원인도 지난 8일날 백신 패스 도입을 반대한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하는 또 청원인도 지난 8일날 똑같이 백신 패스를 반대합니다. 라는 청원의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또 지난달 26일에는 대구에 거주하는 고2 학생이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 확대 반대 이런 또 이 청원을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0일날 정은경 총장을 비롯한 그다음에 유은혜 장관까지 나서서 이 청년들 그리고 이 백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입장을 내놨지만은 전혀 우리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바로 이 상황을 이번 초등학교 학생들의 청원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회에서도요,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강제하지 말아라 라는 입장문을 내는 바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재명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회에서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조목조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방금 전에요, 심야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번에 TK 방문을 이제 마쳤는데 대구 어르신이 저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더라. 그런 제목으로 승리도 보답하겠다. 이렇게 해서 입장문을 내놨는데 여기에서 어느 한 할머니로 보이는 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이 사진을 올리면서 입장문을 내놨는데 이게 바로 감정호소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감정호소 차원에서 대통령을 뽑아달라? 이런 대통령이 정상입니까? 나의 능력, 나의 인격, 나의 인성, 그리고 나의 정책, 공약, 미래 비전 이걸 보고 찍어달라고 해도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형수 욕설, 김부선 무상 스캔들, 대장동 사태, 그 다음에 백현동 사태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눈물 흘리는 사진 올려놨다? 지금 오늘 또 PNR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에서 10% 이상 차이가 나고 그리고 당선 가능성에서는 거의 12% 차이가 나요. 37대 47이 지지율이고 그리고 당선 가능성은 40대 52예요. 압도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제 눈물로 질질 짜는 사진을 가지고 지지를 호소하는 이 불쌍한 이재명.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더군다나 군소정당 후보가 아니고요. 여당의 후보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사퇴하라 이런 얘기밖에 되지 않아요. 예. 눈물 호소 이제 그만하십시오. 자, 뭐라고 지금 이제 이 심야 입장문을 내놨냐면요. 노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우선 쫙 붙여놔가지고 10일날 대구 동성로 구세군 냄비 앞에서 저를 애타게 기다리시던 어르신이 내내 생각난다. 이러면서요. 꼭 대통령 되셔야 해 라면서 와락 저를 껴안고 눈물을 보이신 이 어르신을 꼭 안아드렸다. 애타는 마음으로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저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떤 분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 마음 하나하나 잊지 않고 차곡차곡 담아 승리로 보답하겠다. 사람 사는 세상 이재명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이재명 후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공과가 병존한다 이러면서요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바 있고, 또 이 빨간색 그동안에 우리가 망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해서 이 지역 감정을 자극하고, 자, 이런 말하지만 수준 이하의 이 홍보 활동에 나선 이재명 심판을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우리 국민 수준에 맞지도 않는 지금 유세 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명, 참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국민의힘이 이 논평을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말 바꾸는 거, 국민 칼라치고 하고 있는 거, 이런 거에 맹공을 펴벗고 있는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 성과인 게 맞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황교안 선대의 대변인이 말 바꾸기가 일상이 돼버린 이 후보가 이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마저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나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서까지 밟으면서 조롱했던 이재명 후보가 맞는지 눈을 의심케 한다. 그러면서요, 아무리 표가 급하다고 한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자기 부정도 서슴지 않는 이런 이재명 스스로 지도자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또 이 심상정 후보도 말이죠, 이러한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하려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실 것 같다,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윤석열, 전두환이 경제는 잘했다는 이재명, 이분들 얘기만 종합해 보면 전씨는 지금도 국립묘지로 자리를 옮겨야 할 것 같다, 이런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민의힘은요, 이 이재명 후보가 연말 임시국회를 열어서 100조 원 추경안을 처리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거에 관해서도 말 바꾸기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김병민 대변인이 논평을 내놓은 건데, 올해 본예산 대비 증가한 내년 예산만 49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 상황이 급해지니까 이재명 후보는 또 금세 태도를 돌변해서 지금 당장 추경하자면서 적반하장 논리를 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장난이 점입가경이다, 이재명 후보가 추경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경 편성을 요청하라, 이런 기존 입장을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갈라치기, 이것도 또 비판하고 있어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북 봉화의 만산고택에서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태까지 색이 똑같아서 빨간색이라 찍었는데 솔직히 대구 경북 망하지 않았냐, 이 발언과 관련해서요 황교안 대변인이 망국적인 갈라치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이 대구 경북 시민에 대한 모욕이고 지역피하다. 이재명 후보가 굳이 갈라치지 않아도 가뜩이나 힘든 국민이고,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갈라치려 할수록 오히려 스스로 수렁에 빠질 뿐이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경고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요, 우리 그러니까 일본과 국내 보수 진영이 나란히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라는 걸 부각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친다면 그것은 7일을 넘어서서 반역행위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박진 의원도 외교안보를 국민 갈라치기에 악용하지 말라, 정략적 종전선언은 오히려 북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주한미군 철수론을 촉발하고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논란에 대한 공세도 또 강화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술을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음주 운전하는 것이다. 그리고서 무료 변론 중 증언을 수집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해명을 했지만은, 이거야말로 이재명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인데 이거가 바로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과거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을 다시 소환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재명 후보가 바로 최근에 윤석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정치권 인사들과의 스킨십은 물론 정치적 고비 때마다 술자리를 가졌다, 이런 내용으로 비판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재명이 만약 그렇게 술을 마셨다면 어땠을까요? 라고 적은 것을 비꼰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유한기 본부장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를 갖다 이재명이는요, 이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과 완전히 무관한 것처럼 책임 전가에 나선 거, 이것도 우리 차승훈 선대위 상근 부대변인이 비판하고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카 살인 사건 1심에서 국선 변호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먼저
사임설을 내지 않았고 접견도 심도 있게 하는 등 열심히 진행했던 사건이라고 한 이런 이재명 후보의 발언, 이것도 문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요, 국선 변호인 지정이 취소돼 어쩔 수 없이 변론을 맡았다라고 한 해명은 작심하고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크다. 인권 변호사 자격증을 반납하는 것이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이렇게 비판문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님에서요, 대대적으로 비판, 맹공을 퍼붓고 특히 전두환 대통령의 공과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그럴까요? 다시 반박문을 내놨는데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느냐면, 있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사회가 불합리함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면서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가 흑백 논리, 진영 논리다. 그리고 이 전두환 씨는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꿀 만큼 엄청난 역사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용서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다시 이 부분을 또 강조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을 하도 바꾸기 때문에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대장동 특검론에 대해서도요, 검찰이 자꾸 정치적으로 피의 사실을 슬쩍슬쩍 흘러가면서 저에 대한 마녀 사냥을 하는 거다, 이렇게 밝히고, 최종적으로는 개발 이익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게 수사 핵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 거의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메시지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났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 결국은 분열 심화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변화에 대한 열망은 언제든지 있다. 그것이 선거에 반영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재출마한 것이 아니다. 이번에 TK 지역 가서는요, 문재인과의 차별성 메시지를 굉장히 세게 내놓고 있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비전과 역량에서도 다르게 평가받는 이재명이 새로운 정부를 만든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재인 정부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무능하다고 비난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무능한 것을 극복한 뒤에 본인이 오면 더 유능해지는지 의문이 생긴다. 말도 안 되는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돼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느냐, 태행적 변화냐 차이는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요, 진취적 변화가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일어날 것이고,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이 바뀌는 것이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진중권 교수가 이재명은 문 대통령도 필요 없다 판단이 들면 가차 없이 비판할 것이다, 이러면서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닥에서 정상을 향해 올라가려는 무한한 권력 의지뿐이다.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자기 지지율보다 높아서 깔짝깔짝 간만 보는 것이고, 앞으로 국정 지지율이 자기 지지율 아래로 떨어지면 아마 불만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재명의 철학? 그런 건 없다. 입으로는 친일파가 득세한 더러운 역사 어쩌고 외치지만은 실제로 하는 일은 결국 이승만 평가, 박정희 존경, 전두환 찬양이다. 이승만, 전두환, 그 다음에 박정희 라인이야말로 민주당에서 더러운 친일의 계보다고 선전해오던 것 아니냐. 그 자체가 왜곡된 역사관이다. 그러면서요, 이제라도 제 역사관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든지 그것도 아니다. 저러다 바로 주사파 논리를 편다. 하나만한 종전선언에 반대하면 친일파라고. 그럼 바이든도 친일파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자, 그리고요, 이번 TK 방문 시에 지금 언론에서요, 밀착 수행한 김혜경의 활동을 또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사흘간 TK 동행을 하면서 금수를 과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아내로 후보 교체하자고 하더라, 이런 또 농담도 보내고요. 그래서 예배당, 또 시장, 유튜브까지 동행 밀착 뭐라고 그럴까요? 유세 활동을 지원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에 이재명, 윤석열 모두 영입 제안이 왔고 본인의 전화기가 불났 정도였었다, 이런 입장문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절대 한결같이 가지 않겠다고 그랬다. 그러면서요, 자기의 신념을 밝히고 있어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 구조를 깨뜨리고 다당제와 연합 정치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그 길을 추구해왔다. 거대 정당에 견눈질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언명했다. 나 같은 사람 한 명쯤 있는 것도 괜찮은 일 아닌가. 이런 입장문을 다시 또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전화가
올 것 같지도 않고 같다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각 후보 캠프의 인재 영입전을 보면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게 바로 이 의원의 김성식 전 의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재 영입보다는 연정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된다라는 입장문을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과 정책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에 변화를 주고 자신의 권한을 나누겠다는 공개적인 대국민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기반과 정책 공감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제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연락하기보다는 각 후보와 캠프들은 다른 정치 세력과 잠재적인 국정의 인재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국정 운영 그림부터 좀 크게 그려 보여주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각 후보와 캠프들은 속과 겉이 다른 당내 원팀론, 일시적 효과뿐인 영입 경쟁, 상투적으로 재현될 후보 단일화 시도 등 뻔한 기획을 넘어서 봐라. 국민들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굳게 닫혀 있는지 각 정치 세력은 성찰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재명 후보 은사가 말 좀 골라해, 조심해, 이런 입장문을 바로 어제 내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죠. 그래서 날짜상으로 이제 어제 그제구만요. 11일 날짜 하나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이 논평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논평을 내놨냐면요. 먼저 이 초등학교 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지 않는 말 좀 골라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말과 욕설의 화자인 제자가 얼마나 안타깝으면 그리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입장문을 우리 원일이 대변인이 내놨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초등학교 은사님과 나눈 짧은 대화가 세간의 화제다,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은사의 이름은 이제 박병기 씨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지 않는 말 좀 골라서 해달라. 그러니까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맞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도 잘 들어야 하고요. 조금 동문서답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문입니다. 몇 번을 듣고 봐도 역대급 동문서답이다. 네, 알겠습니다. 말조심하겠습니다. 이게 정상 대답인데 끝내 안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입을 묻는 질문에 귀로 대답을 하니 문맹이 이어지질 않는다. 은사님은 듣는 제자에게 상처가 될까 돌려 말씀하신 배려가 역력하다. 제자의 머릿속에 온통 딴 생각이었는지, 여기 제자 이재명이죠. 자와의 대화였는지 진의까지 확인할 길은 없다. 누구든 내 말에 토달지 말고 내 말이나 잘 들으세요. 이 말을 하겠다는 것일까?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서요, 은사님의 말씀은 우리말 속담에 다 있는 표현이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 농담에 초상 난다. 관 속에서 막말은 마라. 새, 치, 혀가 사람 잡는다. 라면서 본인 표현대로 비천한 삶에 녹아든 막말과 욕설의 화자인 제자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리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서요, 이 원희룡 대변인은 결론은 말이 마음이고 마음이 말이다. 이런 답이라고 하면서 평생 비뚤어진 마음으로 살아왔으니 이제 와서 교정이나 순화는 기대 난망일지 모르겠다. 스승의 여진 가르침을 안 듣는 불량 제자에겐 역시 회초리 훈육만이 정답일까? 보고 듣는 국민도 안타깝고 난망하긴 마찬가지다. 이런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